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명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외과 전문의 김동헌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국내 최고의 명의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 명의를 만나다. 오늘의 명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해볼까? 네. 어서 오세요. 명의를 만나다 오늘의 주인공 오무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호흡기 알레르기 전문의 오무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공해 등으로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여 특히 어린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렸을 때 생긴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이 되면서 비염이나 천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대비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인으로서는 우리가 아파트 서구화되면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그래서 실내 온도라든가 습도가 적당하게 항상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제일 흔한 원인 물질인 먼지 진드기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구 음식들이 많이 와서 식품 같은 것들도 항원으로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서 작용을 하고 공해 같은 이 자동차 문화가 많아서 공해가 또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알레르기 질환 전부 다 합니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결막염, 아나필락시스 다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레르기의 질환의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다양한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에 차이가 있죠. 코감기는 이제 증세가 비슷하지요. 콧물이 난다든가 코가 막힌다든가 재채기 한다든가 이건 알레르기 비염이나 감기나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노출됐을 때만 나옵니다.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은 뭐냐면은 알레르기 비염에서 나오는 거는 콧물, 코 막힌 재채기뿐 아니라 눈이 가렵다든가 코가 가렵다는 것이 감기하고 다른 점이고요. 또 열이는 알레르기 비염에서 열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는 거는 감기에 의해서 나는 거라고 우리가 그 증세 차이를 가지고서 감기하고 알레르기 비염 어느 것 쪽인가 판단하게 됩니다. 예, 열이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또 치료 방법은 뭐 어떤 알레르기 원인은 알레르기 모든 질환에 공통적으로 체질적으로 알레르기 아토피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생깁니다. 그것은 처음 그 알레르기 질환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체질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오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돼야만 합작을 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체질만 가지고서 알레르기 질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그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만 노출됐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있을 때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병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실제로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네. 실제로 그 빈도가 굉장히 높죠. 보통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10% 이하였는데 그 점점 이 서구화 생활하면서 이 알레르기 질환을 갖다가 서구 질환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한옥 같은 데 살았을 때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나 항원 노출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이게 서구화하면서 아파트 생활하죠. 식생활 변화가 함으로써 항원의 노출이 많아가지고 점점 서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한 10% 정도 있다가 지금 한 15%, 16% 정도 알레르기 질환의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환의 발생 원인은 뭔지 또 궁금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게 음식 알레르기예요. 어떤 우유를 먹고 두드러기 난다든가 토한다든가 음식 알레르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 아토피 피부염이 피부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천식이 되고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그 나이에 따라가 순차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변동하는 걸 갖다가 알레르기 마취,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알레르기 행진. 그 중에서 이제 아토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죠?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그 돌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아주 영아에서는 얼굴에부터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가려워서 애가 자꾸 긋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염증 세포가 나타나서 거기에 이제 염증이 뻘겋게 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나이가 커지면은 이 사지의 이 뒤쪽 굴곡된 부위에 가서 알레르기 비염에 호발되는 부위가 거기입니다. 그라든가 귀 뒤라든가 손등, 발등 이런 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아토피 앓는 애기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던데요. 이게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애가 이제 가려워서 자꾸 긁거든요. 긁으면 뭐 피도 나오고 또 세균 감염도 되고 그러니까 애는 힘들어 갖고 밤에 안 자고 계속 가려우니까 보채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같이 잠을 못 자고 힘들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괴로운 게 가려움증입니다. 성인들도 가려우면은 이제 잠 못 자는데 그렇죠. 애들이 거기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긁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긁게 되면은 또 이게 악순환입니다. 긁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가지고 알레르기가 더 심해지고 또 2차 세균 감염도 되고 그러니까 점점 나쁜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 끊어줘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서 코끼리 피부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되고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완치는 가능합니까? 완치가 이제 조금 힘든데요. 지금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원인 물질 찾아서 피하고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부에다가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는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보호자들이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 쓰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증세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는 게 좋겠다 하면은 주는 거고요. 우리가 그 부작용을 알고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쓰지 않고 과하게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가면서 씁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말고 그 면역 억제제, 국소성 면역 억제제라는 연고를 줍니다. 그거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없고 염증을 많이 줄여줘서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에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이제 그 기전이 어떤 물질이 나와서 아토피 피부염 증세를 심하게 일으키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물질을 차단하는 다른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그걸 쓰게 되는데 그거는 아직 보험이 안 돼서 좀 비쌉니다. 효과는 좋지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죠? 예. 아토피가 있어서 가렵고 가려워서 끓으니까 더 심해지고 뭐 이런 일련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약을 통해서 끊어주는 것이 중요하네요. 그죠? 끊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여름에 땀이 난다든가 겨울철에 건조하다든가 그러면 아토피 비염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애가 많이 움직여서 땀 났을 때는 빨리 샤워를 시켜 갖고서 말리라 하고 겨울철에는 보습제를 써 가지고서 피부 건조증을 갖다가 막아주면서 아토피 위험의 증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향을 하고 이 있습니다. 아토피가 성인에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소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성인까지 가는 경우가 뭐 한 20%, 25% 정도 되고요. 또 소아에서는 아토피병이 없다가 사춘기 돼서 뭐 또 생기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성인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아, 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뭐 금방 들어보니까 처음 의사 생활을 했을 때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그죠? 의학 의술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죠? 네. 지금은 그 한 10년, 20년 사이에 왜 가려움을 일으키는 물질이 뭐냐, 또 아토피 비염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물질들을 갖다가 억제해주는 약들이 개별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어떤 약을 써가지고 어떤 물질을 억제해주고, 우리 과거에는 항히스타민제하고 스테로이드밖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런 약만 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바뀌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무기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떤 쪽에서는 어떤 무기를 쓰고 그것도 조합을 해가지고서 같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우리가 좋아졌죠. 과거에 많은 환자들이 과거에는 이게 안 낫는 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토피, 암, 예. 뭐 이런 등등 몇 개의 질환은 우리가 거의 불치병 정도로 그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그렇죠. 예, 참 다행입니다, 그죠? 오 교수님은 뭐 의사 생활 하신 지가 40년이 넘었을 테고, 그죠? 예. 소아과 환자를 본 경험도 엄청 많으실 텐데 그 의사 생활 중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환자들 중에서는 제일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알레르기 질환을 원인 물질을 찾기 위해 가지고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그 선생님들이 이것이 양성으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 20가지 뭐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 이게 전부 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니까 이거 피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제한했어요. 뭐 우유, 달걀, 뭐 무슨 다른 무슨 고기 종류 이거 다 해가지고 한 10몇 년을 갖다가 그걸 제한을 했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워낙 괴로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왔을 때는 영양 결핍이 돼서 왔어요. 애가 성장도 못하고 바이타민 D 결핍에 의한 질병이 있어요. 뼈에 문제가 오는. 같은 거 말씀. 네, 구루병 같은 거. 그것이 제가 한 30년 만에 처음 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고 위생도 좋고 그래서 그런 환자를 거의 못 봅니다. 없습니다. 근데 한 30년 만에 그런 환자를 봤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처음 아토피 피부염에서 원인 물질 검사했더니 그렇게 많은 물질이 나와서 이걸 갖다가 제한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데 의사한테도 책임인데 그 많은 것이 다 원인 물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선생님은 원인 물질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라고만 표현했는데 보호자는 그걸 갖다 전부 원인 물질이라 피해야 할 거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이거 나왔습니다까지 했는데 이게 다 원인 물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단서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거 원인 물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보호자는 그걸 다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이거 갖다 모든 걸 제한하다 보니까 영양 결핍되고 지금 성장도 못 하고요. 여자아이들은 뭐 열 몇 살 사춘기 돼 갖고서 생리도 해야 되는데 생리도 안 나오고요. 뭐 체중 저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환자들을 좀 보는 경우가 있죠. 아, 예, 그러시겠습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한한 음식들이 그죠. 오히려 영양 장애나 결핍을 일으켰다는 말씀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보람된 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람된 건 뭐 이 원내 병원 우리 국내에서는 뭐 환자가 뭐 10년씩 요새는 이제 성인 환자 지금 같이 보니까 가려운 환자들 보통 뭐 3년, 5년 뭐 어떤 사람 뭐 10년 된 사람도 오고 그랬을 때 그 치료해 갖고서 좋아졌다고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가려움증이 많거든요. 소양감 때문에 오는 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이제 좋고 또 해외 진료 갔을 때는 이제 뼈가 부러져 갖고 골절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갖다 치료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굳어버리면 여기 팔을 갖다 못 쓴다든가 이게 완전히 꽉 고정이 돼 가지고 근데 초기에 가가지고서 이걸 펴줘가지고서 애가 불구자가 되지 않도록 해준 거. 근데 그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초기에 부러진 걸 갖다 잡아주고서 해주면은 자기가 원생적으로 모양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다 회복할 수 있는데 병원에 못 가가지고서 그 불구가 돼갖고서 팔을 움직이지 못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국내에는 없는데 해외에는 있죠. 해외에. 네. 예.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네. 미얀마 같은데 거기가 지금 제일 못 살아요. 그다음에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다 지금 의료 시설도 열악하고 또 비용도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가지요 병원에. 안 가가지고서 그 불구를 갖다 막을 수 있는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거 갖다 조그만 처치를 해가지고서 평생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한쪽 기능을 못하고 고정되게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이제 결국 소아에서부터 네.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그죠? 성인에서 노인까지 연결되는 이런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번에 치르키에 대지진 때 봉사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서 뭐 재미있었던 일이나 또 하신 일 인상이 남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지진 난 장소라서 굉장히 위험했겠습니다. 네, 지진 난 데를 지금 올해는 트루키에 갔었고 그 난민들 치료하러 갔었죠.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폴란드를 갔었고요. 네. 근데 두 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전쟁 난민이든지 지진 난민이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폴란드 갔을 때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를 가갖고서 거기서 난민 치료를 했는데 거기에는 자원봉사자 의사들이 유럽에서 많이 왔어요. 유럽에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음식이라든가 뭐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해가지고서 좀 나았는데 이 튀르키예 갔더니 이건 아시아존이기 때문에 이게 저쪽 서구 쪽에 의사들이 많지 않아요.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고 동양에 있는 의사들이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사들 숫자도 적고 음식이라든가 어떤 이 주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서플라이가 상당히 적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쪽에서 문제가 되느냐 자기가 나라가 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조금 그런 차이가 느껴져서 조금 마음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러시네요.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최근에 혹시 관심 가지고 뭐 연구하는 분야나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분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모든 알레르기 질환에서 근본적인 거는 원인을 찾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가 또는 악화시키는가 이것이 상당히 치료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주안점을 둡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피검사 해갖고 어떤 물질이 있느냐 또는 피부 반응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있느냐 이걸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실제 원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서로 연관이 있어가지고서 이쪽 거 나오면 저쪽 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다른 물질을 갖다가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알레르기 비염을 주로 일으키는 자작나무 꽃가루가 있어요. 그럼 자작나무 꽃가루하고 음식에서 뭐 사과라든가 뭐 복숭아
뭐 이런 것들 거기에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원인 물질이고 이것도 원인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2차적으로 자작나무에 의해서 오는 공통 항원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걸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 물질이고 이것도 원인 물질이라서 이렇게 쓸데없는 걸 갖다가 제안을 한 거죠. 이제 지금은 성분을 가지고 나눠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해 드렸듯이 많은 음식물이 쭉 뭐 한 20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서로 영향을 줘 갖고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진짜 원인이 뭐라는 것만 추려가지고 피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그걸 갖다가 모르고 전부 다 그 음식이 전부 원인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는 이제 특정 원인 물질을 한정시켜서 피할 것만 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보다는 좀 더 불명확했던 걸 갖다가 명확하게 나눠서 우리가 환자한테 안심도 시키고 당시에는 이건 그 아나필락시스 와서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에피네프린 갖고 다니는 걸 갖다 항상 갖고 다녀야 한다. 리스크가 있다. 이거는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 분류를 해가지고서 환자를 갖다 맞춤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많이 진전된 거죠. 굉장히 세밀하고 네. 또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특히 이제 알레르기 굉장히 괴로운데 그 애를 둔 부모님들에게 네. 뭐 이렇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알레르기 원인 물질 찾고 치료를 하게 되면 증세가 좀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게 문제인데 알레르기 비염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를 하게 되면 증세가 없어지니까 환자들이 안 와요. 좋아지는 과정에서 증세가 거의 없어지니까 안 와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증세가 나타나서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다 안 끝났는데 좋아졌다고 안 오니까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되풀이되니까 이제 괴롭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병이 다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의사가 약을 줘가지고서 증세가 좋아졌으면 조금씩 줄입니다, 약을. 그래가지고서 끊게 되는데 중간에 이게 좋아졌으니까 안 와요. 안 오면 또 다시 나빠지고 그 자꾸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호자들한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의사가 봐가지고서 이게 언제쯤 이건 됐습니다. 이제 그만놔도 됩니다. 할 때까지는 계속 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중간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결국 비용도 더 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환자도 괴롭고. 네. 그죠. 네. 보호자도 이제 손해라는 거죠. 네. 그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죠? 네. 네. 의사의 지시에 잘 따라서 네. 해주셔야 되겠다. 네. 그죠? 증세가 좋아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큰일입니다. 이거 소아청소년과 네. 선생님들이 지원을 잘 안 하신다고 해서 네. 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의료 정책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제 여러 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필수과라고 하는 게 이제 내과, 외과, 뭐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도 응급의학과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게 지금 큰 병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 메이저과라는 거, 필수과라는 게 힘이 듭니다. 자기가 뭐 밤잠도 못 자고 중간에 밤에도 와야 되고 또 환자가 중하면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힘든 과예요. 자기 시간도 마음대로 휴가도 못 가고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과인데 비해서 이 수가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그만큼 노력하고 힘들고 애를 많이 썼으면은 거기에 맞도록 보상해 주는 게 자본주의 국가, 민주국가에서의 원칙인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힘은 드는데 별로 경제적으로 보상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이제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의사들이 힘들고 수입이 적은데 거기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너는 희생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거기 가야 된다. 그거 지금 이 젊은 세대에서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사망하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게 법정에서 이걸 뭐 구속시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와가지고서 치료하다가 어쩔 수 없이 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무슨 저거 소홀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환자한테 피해가 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뭐 구속을 시킨다든가 벌금을 뭐 몇 억씩 준다든가 이거는 말이 아니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환자를 유인해 갖고서 한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하다가 생긴 것들을 갖다가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도 안 해주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더 안 하는 거죠.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수가 문제, 그만큼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 이걸 갖다가 다 악조건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는 거죠. 그 뭐 교수님께서도 일단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든지 여러 가지 윤리적 또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 그 젊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필수과로 유인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과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너 도덕적으로 살아라 하는 건 좋은데 희생을 하라.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강요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왜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수도 적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은 내가 의사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해야겠다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서 열심히 하는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아주 잘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또 목표라든지 뭐 이런 꿈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뭐 이렇게 별다른 그 욕심은 없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환자들, 오는 환자들한테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그 증상 괴로움에서 해방되게 해주면은 그걸로 저는 만족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의사 생활하면서 후회를 한다거나 뭐 다른 욕심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저로서는 만족을 합니다. 소아든 성인이든 알레르기 질환들은 대개 만성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또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치료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생각할 때 어느까지 돼야 이게 끊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라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도 열심히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면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약을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잘 따라 주시고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함께하는 진료가 되기를 바랍니다.